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5일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다, 유럽 대륙이 20년 내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등 악담 수준의 진단을 내놨는데요. 이에 유럽 각국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 연연하지 말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안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된 태도도 보이고 있는데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지 않았고요. 대신 금광업체와 파모일 농장 등 일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정상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유럽과 러시아 모두 종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안전보장 방안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방침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곧 내놓을 법 개정안에서 신차 탄소 배출 100% 감축 규정을 손질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환경단체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 중국과 서방 간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아픔이 새겨진 세계문화유산 사도광산 관련 일본 정부의 첫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빠뜨렸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지미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이 집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새해 벽두에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현지 시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모의 용의자 4명이 지난 12일
LA 동부 모하비 사막에서 폭발 장치를 제작하려던 중 연방수사국에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FBI는 이들이 터틀 아일랜드 해방전선이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 지지단체 분파 회원들로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커지는 테러 공포. 네, 연말 세계 곳곳에 이 테러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와 미국에선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독일에선 크리스마스 마켓 대상 테러가 사전에 발각돼서 당국이 조치에 나섰는데요. 우선 현지 시간 15일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유대인 행사장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2명이 50세 아버지와 24살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인 이 부치인 사지드 아크람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은 부친 명의로 총기 6정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들 외에 제3의 용의자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총격범은 현지 시간 14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전통축제 하누카 행사장을 겨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는 약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중에는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또 랍비죠 유대교 율법학자 등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이 됐고 네. 희생자 연령은 10살에서부터 87세까지 걸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데요. 호주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급조 폭발물과 함께 IS 깃발 2개도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최근 호주에서 확산한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도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는데요.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이 무려 1,654건, 전년도 동기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 호주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측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호주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라면서 맹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암과 같은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더 확산한다. 당신들 즉 호주 정부는 자국에서 자라나는 암세포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질병이 확산하도록 방치해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우리가 목격한 건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적 행위이며 또 테러리즘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13일엔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이 프로비던스 소재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총격 사건 직후에 용의자가 도주를 했는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로드 아일랜드주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4일 용의자로 의심되는 20대 남성을 체포했는데 곧바로 석방을 했습니다. 네. 미 프로비던스 경찰청장 말에 따르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석방을 일단 했다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미 연방수사국은 총격범 검거에 $50,000, 우리 돈으로 약 7,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어둔 상태입니다. 네. 또 독일로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가보면 앞서 12일에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겨냥해서 테러를 계획했던 용의자 5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구성을 보면 이집트인 1명, 모로코인 3명, 시리아인 1명으로 수사당국
당국은 이슬람주의가 범행 모의 동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인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주 모스크의 이맘,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라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차량을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테러가 이미 발생했었기 때문에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유사한 테러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전 검거를 한 만큼 또 경비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뭔가 좀 조용히 차분하게 한 해를 좀 정리해야 할 이 네. 연말 이 시기에 이런 테러 사건들이 또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신이 주신 용기. 네, 앞서 전해드린 이 호주 시드니 해변 총격 사건의 총격범이 유대인을 노린 무슬림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라고 네.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범인을 제압한 사람도 맨손의 무슬림 과일 장수였습니다. 네. 이 과일 장수는 용의자 뒤로 몰래 다가가서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총격범을 현장에서 제압하는 모습이 그대로 당시 영상으로 촬영돼서 온라인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맨손으로 총격범을 제압한 시민 영웅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는 약 20년 전에 시리아에서 호주로 이주한 무슬림이다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네, 그의 가족들은 아흐메드가 팔과 손에 각각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회복 중이라고 전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부상을 입은 아흐메드는 이 아흐메드를 돕기 위해서 개설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시민들의 찬사와 함께 기부금이 쏟아지면서 네. 모금액이 하루 사이 무려 95만 4천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억 3,400만 원이 넘어선 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2006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호주로 이주한 무슬림 이 주인공은 시드니에서 과일, 담배 가게를 운영하면서 각각 6살과 5살 두 딸을 키워왔다고 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2022년 드디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총격을 목격했는데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커피를 마셨던 사촌에게 총격범을 향하기 전에 나는 죽을 거다.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고 전해달라라고 전화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맞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겼군요. 네, 아흐메드 가족은 그는 영웅이다라면서 아흐메드가 신이 내게 총잡이를 덮칠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호주 지도자들도 앞다투어서 이 용감한 행동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호주 총리 같은 경우 많은 호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난 봤다. 이분들은 영웅들이고 그들을 용감한 사람들이 목숨을 살렸다라고 밝혔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총격범 중 한 명을 정면으로 공격한 매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라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둘 다 틀렸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에 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로 미국 경제 호황이 시작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반면 많은 경제학자들과 재계 일각에선 미국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맞았을까에 대한 답을 놓고 외신은 둘 다 틀렸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신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여파를 여러 각도로 진단한 결과 실제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제 부활도 없었다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연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늘 신경 쓰고 있는 이 고용면을 보면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관세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9월 기준 미국 실업률이 4.4%로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강조했던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이후 일자리가 5만 4천여 개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세 탓에 원자재와 또 부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몇 개월간 중앙은행인 이 연준의 목표치 2%를 웃도는 3%대 보이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가 예견한 수준의 고물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국 제조사들이 관세 부과 전에
기존에 확보해둔 재고가 바닥나고 또 도소매 업체와 새 공급 협상을 시작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네. 이런 변동성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성장 결과만 보면 양쪽의 예측이 다 틀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 올해 2, 3분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긴 했는데 인공지능 투자 붐이 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AI 덕분에 미 증시도 호황을 누리면서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렵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공언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결국엔 협상으로 관세율을 대거 낮춘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관세가 낮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거나 수입국을 바꾸는 등의 전략으로 관세 비용을 적지 않게 줄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조업 부흥 면에선 관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 공장 가동 실적이 9개월 연속 줄었고 이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대규모 투자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하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경제가 부흥하지도 않아서 네. 둘 다의 예측이 틀린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봐야죠. 이 상황이 어떻게 맞습니다. 변할지. 네. 다음 키워드 다시 실력을 갈고 닦고 있다. 네, 1년 전 반군에 의해서 축출된 시리아의 옛 독재자죠. 바샤르 아라사드가 망명지인 러시아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영국의 가디언은 이 아사드 일가에는 돈이 부족할 일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러시아 모스크바주의 고급 주거단지인 루블리오프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때 권력을 잃고 쫓겨난 친러시아 반서방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 서방이 시리아에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했는데 이때 아사드 일가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 빼돌렸다는 지적입니다. 아사드 가족의 한 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서 만수르 아잠 전 대통령 실장관 등과 예전부터 알던 최측근 인사들과만 교류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사드 전 대통령은 권좌에 오르기 전에 본업이었던 안과와 관련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아사드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 일대의 부유층을 상대로 진료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아사드 전 대통령이 1980년대 다마스쿠스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1990년대 영국 런던에서 안과 과정을 밟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형 바셀이 부친인 이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후계자로 이미 낙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이 바셀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면서 아사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세습할 후계자가 됐고 1971년부터 2000년 시리아를 통치하다가 숨진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불이 붙자 이 아사드 정권은 이를 탄압했고 당시 민간인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후 치열한 내전 속에서 이 아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덕분에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 두 나라의 후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작년 12월 반군이 기습적인 공세에 나선 지 11일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출한 이슬람 무장단체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가 이후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올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국민들은 참 힘든 생활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화 잘 생활. 살고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 슬픔에 잠긴 헐리우드.
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와 네. 또 미저리로 유명한 롭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 이 싱어 라이너 피살 사건으로 할리우드가 슬픔에 잠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찰이 용의자로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너를 지목하고 결국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라이너 감독은 당대 최고 코미디언으로 꼽히는 칼 라이너의 아들이죠. 작가로 할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시트콤 올 인 더 패밀리에 출연하면서 연기력도 인정받고 에미상도 거머쥐었습니다. 네. 이후 감독으로 전향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해리가 셀레를 만났을 때 또 미저리, 어퓨 굿맨 등을 선보이고 부인인 미셸은 배우이자 사진작가 프로듀서로 남편의 작품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미 대중지 피플에 따르면 아들인 닉은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 문제로 이 부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찰리의 각본을 썼고 부친 로비 직접 이 영화의 연출을 맡기도 해서 네. 괜찮은 관계가 유지됐던 거 아닐까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CNN이나 MBC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부부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속속 애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롱과 경멸이 섞인 독서를 쏟아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라이너 감독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타인들에게 유발했던 분노 탓에 사망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롭 라이너는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 민주당 인사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자주 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라이너 감독이 생전 자신을 향해 보였던 비판적 태도를 거론하면서 이를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질병에 대한 거대하고 고집스러우며 치료 불가능한 집착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미국의 황금기를 열어가면서 그의 편집증은 정점에 달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고인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와 결부시켜서 비꼰 건데 한때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공화당 내 강경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조차 가족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면서 비판했고요. 네. 미 언론도 이 트럼프의 지지층 일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특히 트럼프의 이번 조롱은 생전 라이너 감독이 보여줬던 품격 있는 태도와 대조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이너 감독은 지난 9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청년 활동가이자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찰리 커크가 피살됐을 때 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라이너는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되고 당신의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인간적 애도를 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방금 뉴스로 소개해드린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OST 들려드립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의 But Not For Me 함께 듣겠습니다. Writing songs of love, but not for me. A lucky stars above, but not for me. With love to lead the way, I found more clouds of gray than any Russian play could guarantee. I was a fool to fall and get that way. I hope, alas,
like a day. Although I can't dismiss the memory of her kiss, I guess she's not for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질 민생범죄 앞에 국경은 없다면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29 제주항공 무한공행 여객기 참사를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항공철도사고 조사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쿠팡 최대 노동조합이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범석 쿠팡 대표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30조 원가량을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홍수 피해가 심각한 인도네시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카르타 한상재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최근에 발생한 홍수 산사태로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북부 수마트라의 아체주입니다. 네. 60%가량이 여전히 정전 상태로요. 당시 임시 대피소마저 소형 발전기를 돌려서 제한적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데다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마저 끊긴 곳이 많아서 식량과 식수, 의약품과 당장 갈아입을 옷가지 등의 고품 전달이 너무 어려워 모든 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자카르타 언론 매체들은 매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서 인명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군인과 경찰들은 삽각뱅이로 잔해 수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장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코끼리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금 그 국가 재난 사태 아직도 선포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주 아제주 이재민 대피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네. 이재민들과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정부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저 정부가 계속 도울 것이라고만 말할 뿐 어떤 조치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보 대통령이야 군인 출신답게 당장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나서고 싶겠는데요. 네. 그렇게 사정이 녹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의 논블록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나 튀르키예 같은 이슬람 국가들과 남남 협력 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사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나 지금까지 해온 외교 행보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국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황을 누리던 석탄 수출도 RE100 목표 때문에 밀려나고 있고 니켈 국제 시세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인도네시아 수출품인 CPO 팜오일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조금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마저 EU 국가들이 산림 황폐화를 이유로 대면서 수입 관세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빠른 조처,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이런 중에 홍수 피해가 커진 책임을 기업들에게 돌리고 해당 기업들의 사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가는 누군가에는 책임을 돌려야 되는 네네. 그런 입장 정보는 이해됩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 탓에 폭우가 심해졌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산림 벌채 및 팜농장 개발 그리고 부실한 재난방지 시스템이 더해져서 이번에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키운 기업으로 지목돼서 가동 중단 상태에 오른 회사는 민간 금광업체인 아긴코트 리소시스 그리고 국영농장 기업의 빼빼엔띠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국영농장 3호 네. 그리고 민간 발전사 북스마트라 발전소 파머일 농장 그리고 사고 나울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 4곳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의 난개발 문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팜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파모일은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연료 등 활용처도 넓고요. 성장성이 아주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파뮤 사업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팜농장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팜농장 면적은 2025년 기준에서 1,713만 헥타를 차지해서 인도네시아 전체 농지 약 700만 헥타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60만 헥타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네. 계속해서 팜농장을 개발하거나 재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 황폐화 및 홍수는 그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팜농장 개간 과정에서 산림을 벌목한다든지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인근 지역 수질 오염, 독성물질 노출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파묘 생산 인증 즉 ISPO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자체의 인증이지만요.
모든 농장에 부여되는 의무 인증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와 산사태 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단속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가동 중단 대상에 오른 기업 외에도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더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기업 활동으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환경평가 조사 시에 수원지 등에는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는 농장은 드물죠. 조금이라도 네. 더 파모일 나무를 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 농장들은 뒤늦게 농장 개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요. 주로 인도네시아 최동적인 파푸아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폭우나 산사태 같은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 NSS 발표를 전후해서 유럽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유럽은 내정 간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유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악담 수준의 발언. 그러니까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4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발간을 전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아주 비하 발언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일 그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유럽에 대해 나약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패해가는 국가 집단이다. 그리고 런던과 파리가 이민자들로 넘쳐나서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네. 그는 2기 집권 초인 지난 2월 내각회에서 이미 유럽연합은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 미국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자신의 의견을 담은 건지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한 집단이라고 규정한 국가안보 전략까지 떡 내놓고서 네. 악담을 더 퍼붓고 있는 거죠. 예, 그 단어 어휘의 수위가 이거는 외교적이나 정치인이 해야 될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그러니까요. 아니죠. 예,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유럽 비판하는 발언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 네네. 이 발언 어떤 점이 달라진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는 나토의 방위비 문제로 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셈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의 내정까지 간섭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거칠어진 거죠. 네, 일기 네. 집권 초에 그 2017년 1월 15일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네. 영국 언론 등과 회견하면서 나토는 한물 가서 쓸모없는 도구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토의 방위 대상인 유럽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5월 25일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네. 그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 방위 임무,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당할 것으로 간주해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대응한다. 대처한다. 이게 예. 나토 5조의 핵심 그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나토 회의에 가면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해 주는 것이 관례고 전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쯤에 가면은 방위비를 갖다가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즉각 올리지 않는 국가 회원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호하지 않겠다. 미국은 독자적인 길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 회의를 끝마치고 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회견을 하면서 네. 유럽 연합이 무역에서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건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제 2년 뒤인 임기 말기 때죠. 2020년 1월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유럽이 공격받더라도 우리는 절대 돕지 않겠다. 나토는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비공개 석상에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폭로가 됐죠. 그런데 1기 집권 때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기 집권이 하고 나서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떡 가서 하는 얘기가 유럽을 둘러싼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다. 유럽 내부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극우 세력을 막는 이 혐오 발언 규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내정 간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극우 세력을 갖다 더 부추기는 발언이죠. 한마디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이제 유럽의 내정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왜 이렇게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유럽을 비판하는 걸까요? 우선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 대륙은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그 비중이 1990년에는 25%에서 현재 14%로 줄었다.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만큼 유럽이 별벌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은 2000년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낡은 유럽이라는 표현을 갖다 수시로 입에 달고 다녔어요. 이때부터 사실 유럽을 갖다가 약간 좀 이제 낮춰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유럽을 낮춰보는 이런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계속 강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주의 너가 나한테 뭘 주면 나도 너한테 뭘 주겠다 하는 이런 거래주의의 달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유럽이 별벌이 없으니까 이제 비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집권 들어서는 극우 포퓰리즘에 바탕한 문화 전쟁을 유럽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벤스 대통령이 이미 2월 달에 유럽의 극우 정당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유럽에 대한 기술을 하는 그 섹션 장이 제목이 유럽의 위대한 증진이라는 표현을 담았어요. 긍정적인 표현이죠. 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큰 낙관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애국적인 정당이라는 거는 저 극우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극우 정당을 부추기는 거죠. 중도 좌우파가 주도해 왔던 유럽의 정치 문화를 미국의 마가 진영과 비슷하게 바꾸겠다. 노선과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을 해체하고 현재 G7 주요 7개국을 대체하는 C5 핵심 5개국을 창설하는 안도 이번 국가안보 전략 확장판 초안에는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지난 10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초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 집권하는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 더 협력해야 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시켜버리자 이렇게 되었고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 명이 넘는 국가들로 핵심 5개국 코어 5, C5라는 걸 만들자. 네. 이거는 현재 유럽 국가가 다수인 G7을 대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유럽 쪽 반응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유럽도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주제프 보렐 전 유럽연합 외교위원이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정치적 전쟁의 선포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침묵 뒤에 숨어서 트럼프가 우리의 적이 아닌다. 이렇게 굴지 말자. 트럼프 우리 적이다 이제. 촉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을 지낸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유럽은 여러분의 동맹이지 문제거리가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유럽이 미국의 독립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찌감치 나오긴 나왔어요. 지난 2017년 5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문제로 미국과 심각하게 갈등을 겪은 뒤 그때 트럼프 행정부였죠. 며칠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있었던 시절은 끝났다. 지난 며칠간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우리 유럽인들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손에 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아, 드디어 유럽이 독립을 하는구나, 미국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럽 국가와 지도자들이 네. 트럼프의 비위 맞추기만을 더 급급해 왔지 않았냐.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오히려 미국의 치마 자락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에서 유럽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미국 종전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미국에 또 의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는 사실 나토 확장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은 애초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가지고 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 추종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다. 결국 미국이 밀어붙이면 안 돼 이러다가 따라가는 이렇게 그런 패턴에 가까웠다고 카네기 재단 등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이후 소련의 옛 공화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서 미국이 회원국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이 두 나라한테 일단 나토 가입이 아니라 나토 가입 자격을 주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이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 반대를 하고 언젠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문구만 놓고 실제 가입 절차는 미뤄버렸습니다. 어쨌든 좀 막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그때 해서 당장 그 조지아 전쟁도 연결되고, 이제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확장 문제,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를 전반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에너지 경제 협력을 해서 러시아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자기네 안보도 좋고 동유럽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그 협력의 산물인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니네들이 유럽이 러시아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명분은 그랬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가스관이 폭파됐었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가스관이 우크라이나가 폭파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사실 누가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근데 독일은 이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나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유럽 가입,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도하고, 또 친러 정권이 붕괴되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독일과 프랑스는 돈바스 내전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한다는 민스크 협정 1, 2를 갖다가 중재를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도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하면 외교적 노력을 갖다가 상당히 강도 있게 했는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막상 발발하고 나니까 유럽에서는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했고, 전쟁 초기에 이스탄불 평화협정을 협상되고 있을 적에 결국 영국의 반대를 해갖고서 영국의 반대가 이 협정이 깨지는데 성사 못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의 치마 자락을 계속 붙잡고 있는 형국이죠. 왜 이렇게 유럽이 뭐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글쎄,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 것이다라는 약간 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게는 집체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자기네들 뒷마당에서 벌어진 문제고,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밀어붙여 놓고서 이제 나는 떠나겠다 하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유럽으로서는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이 애초에 요구했던 GDP 대비 방위비 2%보다 2배가 넘는 GDP 대비 5%를 요구했는데도 수용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자강의 길로 가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도 달래면서 네. 또 앞서 말했던 러시아 위협론도 어쩌면 자강을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왔다. 그리고서 우리의 조부모와 증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같은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유럽에서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인데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러시아 위협론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유럽이 자신들의 기준과 이익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는 좀 독자적인 기준과 입장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홀로서기는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종전 협상 안에서 유럽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지금 종전 협상의 쟁점 딱 두 가지입니다. 영토 문제와 전후 안보 문제입니다. 네네. 전후 안보 문제는 오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동안 자기 꺼려왔던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상원의 의회 승인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플래티늄적인 제안이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럽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인데 네. 그리고 결국 남은 문제 영토 문제인데 이제 이 영토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이 어떤 입장을 취해 줄 것인가가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 유럽만 남은 것입니다. 유럽 입장을 정해줘야지 이 종전의 협상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유럽이 이제 미국도 홀로서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고 네. 그래야지 결국 미국의 종속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독일을 통일시켰던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비밀은 네. 러시아와의 좋은 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유럽의 입장이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